남이 쓴 글을 베껴 쓰는 걸 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노벨 문학상 수상받은 한강의 책들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모 연예인이 이제 TV에 나와서 자신의 취미는 필사다, 이미 책을 한 4권가량 필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필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필사는 이 기독교나 이 불교에서도 많이 이제 나온답니다. 불교에서는 절을 한번 하고 이 글자를 한 글자 쓰는 그런 행동도 있다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경을 이제 베껴 쓰는, 따라 쓰는 그러한 행위가 되게 많이 권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시대에 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필사를 하는 사람이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필사를 하는 사람을 아주 지식인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지만 필사하는 건, 베껴 쓰는 건 되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로움, 차분한 마음을 갖게도 해주고, 이 필사는 이제 글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을 멍하게 보는 걸 불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글을 뺏겨 쓰는 걸 요즘 말로 글멍이라고도 한다네요. 저도 글멍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칼럼을 뺏겨 쓰거든요. 이 서울경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뭐 여러 이제 신문사에 이 논설위원들이 쓴 이제 논설들을 베꼈습니다. 적게 베낄 때는 하루에 2건, 많이 베낄 때는 한 4건 가량, 평균 한 3건 가량을 베껴 쓰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가 뭔지, 국내 이슈가 뭐고 전 세계적인 화두가 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어 올릴 때 제가 이제 따오는 제목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언론의 뉴스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론 뉴스에 나와 있는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얘기들이 가미되는 건 그 논설위원들의 이 주장들, 그 중에서 제가 동의하는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통상적으로 이야기로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매일같이 논설위원들의 칼럼을 베껴 쓰기 하며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편협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양단,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한겨레나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베껴 쓰기 하는 그런 칼럼들이 이제 좌나 우로 이렇게 굳이 따져봤을 때는 우측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그런 이제 칼럼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좌측에서 바라본 이 경제나 정치나 사회 문화에 대한 시각들은 사실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뭐 언론사의 논설위원들이라고 하면 좌나 우나 최대한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이 사안들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칼럼들을 베껴 쓰기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여러 칼럼을 베껴 쓰면서 각 논설위원들의 이 성향, 이 글 쓰는 이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책을 써내게 됐던, 책을 이제 세상 밖에 내놓게 됐던 가장 원동력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가장 건재에 깔려있는 기초 체력은 매일같이 논설위원회 칼럼을 베껴 썼던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베껴 쓰다 보니 나의 글이 술술술 적혀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고충들, 어려움들 많이 겪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글로 소설책이든 아니면
뭐 경제서적이든 그러한 것들을 읽으며 좀 위로를 얻은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럼을 뺏겨 쓰면서 더더욱 더 이제 세상에 대해 바라보는 눈이나 생각도 조금은 키워진 것 같고요. 제가 한강의 소설은 못 읽어봤지만 한강의 소설이 어떤 기조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그 이제 유명 이제 작품들을 베껴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 만들어낸 작품은 아니지만 베껴 쓰면서 이 작가의 마음 그리고 그 작품들 인물 한 명 한 명을 뜯어보고 엿보고 그들의 심정과 이 합치되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의 삶의 지혜를 인생의 교훈을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2025년 1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이 많은 어려움, 많은 이 고충들이 있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매일같이 하며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이 정의와 이 불의가 뭔지도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이 시각, 입장들 속에서 우리 개인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끔씩은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의 여지가 생기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사람, 이 소리 소문 없이 되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 잘났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받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보다 좀 더 힘들어하고 좀 더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가서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시위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되게 무자비하게 말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해보면 눈앞이 깜깜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잘 내다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쪼록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좀 잘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험악하고 무지막지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 불안에 떠는 사람도 많고 이미 경제적으로 충격에 휩싸인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